어머님, 제가 얌전히 좀 계시라고 했잖아요. 며느리의 한숨과 비명이 화려한 돌잔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찰싹? 엉망이 된 케이크, 수군대는 하객들.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자신의 어머니라 생각한 아들은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들은 몰랐습니다. 그 손찌검이 자신의 모든 것을 쥐고 있던 거대한 힘을 건드렸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이후 어머니는 자식을 가슴에서 지우고 아들을 향한 가장 차갑고 무서운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청담동의 고급 빌라 안 넓은 드레스룸에 수십 벌의 명품 옷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붙박이장에는 계절별, 색상별로 정리된 명품 옷들이 마치 최고급 편집숍처럼 진열되어 있었죠. 그 중앙에 선 오유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도취한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해. 오늘은 우리 서준이가 주인공이지만 나도 꿀릴 순 없잖아.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샤넬의 드레스는 그녀의 몸에 꼭 맞게 흘러내렸고 목과 귀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는 조명 아래서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5캐럿 다이아. 빛난다 빛나.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부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같은 시각 널찍한 거실에서는 남편 박민혁이 크리스털 테이블 위에 펼쳐진 두툼한 명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리스트에 있는 이름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나 다름없었죠. 드레스룸에서 유진이 걸어 나오자 민혁이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장인어른 VIP 손님들 명단 최종 확인 끝났어. 한 분도 빠짐없이 오신다고 연락 왔어. 민혁이 서류를 가볍게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냐? 아빠 손주 돌잔치인데 누가 감히 빠지겠어. 유진이 소파에 우아하게 걸터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돌잔치 장소 선정이 최고였어, 여보. 나 믿으라고 했지?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격식을 갖춘 곳은 아너스 호텔뿐이라고.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아빠도 창피하시지 않지. 그리고 우리 서준이 첫돌인데 초라하면 안 되잖아. 두 사람의 대화는 온통 다른 사람의 시선과 자신들의 체면을 세우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방의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강숙자가 낡았지만 정성껏 다려입은 연분홍색 한복 차림으로 거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몇 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한복이었지만 손주의 첫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밤새 다림질을 한 듯 구김 하나 없이 단정했죠. 하지만 숙자가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만족스러운 공기는 칼로 자른 듯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유진은 마치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노골적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휴, 한복이 저게 뭐야? 수백만 원짜리 명품으로 휘감은 자신과 비교되는 시어머니의 초라한 행색이 참을 수 없이 거슬렸던 것이죠. 민혁 또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데 어머니의 존재가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민혁이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우리 서준이 첫 생일인데 할미가 제일 먼저 가서 축하해줘야지. 이 한복 곱지 않니? 내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좋은 거다. 숙자가 해맑게 웃으며 한복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오직 손주를 향한 순수한 사랑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 모습을 차갑게 쏘아보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촌스러운 색깔의 한복을 입어요. 차라리 정장을 입으시지 그러셨어요. 그런가? 그래도 밤새 다림질했는데. 숙자는 며느리의 가시돋친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온화하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그 태연한 모습에 유진의 심기가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한복을 입으시든 정장을 입으시든 어머님 마음대로 하시고요. 저희는 먼저 출발할게요. 집이 많아서 어머님은 지하철 타고 오세요. 괜찮으시죠? 유진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닌 명백한 명령이었죠. 지하철? 괜찮다, 괜찮아. 나야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찾아갈 수 있어. 숙자는 애써 서운함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늦지 않게 시간 맞춰서 오세요, 어머니. 중요한 분들 많이 오시는 자리니까 절대 시간 어기시면 안 됩니다. 민혁이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죠. 알았다. 사돈어른도 오실 텐데 늦으면 안 될 테니 걱정들 말고 어서 가렴. 숙자가 두 사람을 재촉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혁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유진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호텔에서 뵐게요, 어머님. 유진이 돌아보지도 않은 채 형식적인 인사를 남기고 하이힐 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곧이어 현관문이 쾅 하고 무겁게 닫혔습니다. 순식간에 정막이 내려앉은 거실에 숙자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숙자는 잠시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다가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서랍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 안에서 곱고 부드러운 비단 보자기에 쌓인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주에게 선물할 순금 돌반지였습니다. 숙자는 보자기를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미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축하해. 할미가 금방 갈게. 숙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용히 집을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숙자가 낡은 한복을 여미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서는 그 시각 아너스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은 돌잔치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져 내리는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불빛이 눈이 부실 정도였고 순백의 식탁보가 깔린 수십 개의 테이블은 황금빛 장식으로 우아함을 더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는 주인공의 부모인 민혁과 유진이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혁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한껏 비굴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축하하네, 박 사장. 아들이 아주 똘똘하게 생겼어. 지나가는 하객들은 모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임원들이나 유명 인사들이었죠. 유진은 그런 남편의 모습이 자랑스럽다는 듯 화려한 드레스 자락을 살짝 흔들며 고고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이 꿈꾸던 완벽한 그림 그 자체였습니다. 연회장 가장 안쪽 상석에 마련된 VIP 테이블에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유진의 아버지 오진태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과 손목에서 번쩍이는 금시계는 그의 권세와 부를 말해주고 있었죠. 그의 주변으로는 사업 파트너와 지인들이 쉴 새 없이 몰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한 잔치입니다. 역시 스케일이 다르십니다. 한 남자가 기름진 목소리로 아첨을 떨었습니다. 허허, 뭘 이 정도 가지고. 내 유일한 손주 첫 생일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안 그런가? 오진태는 호탕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지금 이 화려한 잔치를 온전히 즐길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추진 중인 수천억 원짜리 도심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이 거대한 암초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회장님, 그 문제의 건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업 파트너가 주변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오진태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광활한 사업 부지 한가운데 마치 박힌 모처럼 흉물스럽게 버티고 선 강숙자 명의의 낡은 상가 건물 하나. 그 건물 때문에 모든 인허가 절차가 중단되고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걱정 말게. 곧 해결될 테니. 오진태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객응대를 마친 민혁이 VIP 테이블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진태는 기다렸다는 듯이 매서운 눈으로 민혁을 노려보며 손짓했습니다. 박서방, 이리 좀 와보게. 그 목소리에는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기가 흘렀습니다. 네,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민혁이 황급히 달려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 장모가 그 빌어먹을 건물 때문에 혈압이 올라 쓰러지기 직전이야. 벌써 몇 달째인 줄 아나? 오늘 자니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겠어. 오진태가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없도록 목소리를 낮춰 으르렁거렸습니다. 사위의 뺨이라도 후려칠 듯한 험악한 기세에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어머니를 다시 설득해 보겠습니다. 설득? 그게 될 말이라고 생각하나? 자네 어머니는 보통 고집이 아니야. 시세의 3배를 불러도 안 판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오진태가 답답하다는 듯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탁탁 두드렸습니다. 그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민혁의 귓가를 스치는 순간 그의 눈앞에 몇 달 전의 풍경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혁은 어머니 앞에 매매 계약서를 내려놓고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이건 저한테 온 일생일대의 기회라고요. 장인어른께 잘 보여야 해요. 하지만 숙자는 계약서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낡은 흑백 사진 속 남편의 얼굴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민혁아, 이 상가 건물이 그냥 건물이 아니란다. 이건 내 아버지 그 자체야. 숙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건물의 기둥 하나, 벽돌 한 장에 내 아버지의 피와 땀이 그대로 박혀 있어. 평생 모은 돈으로 저 건물을 짓고 우리 식구 먹여 살리느라 밤낮으로 고생했던 내 아버지 건물을 어떻게 팔겠니? 맨날 그놈의 아버지 타령.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아버지도 어머니가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걸 원치 않으실 겁니다. 민혁이 답답함에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숙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펐지만 그 무엇보다 단단했습니다. 이 건물을 허무는 건 내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과 똑같은 게야. 다시는 이 얘기를 꺼내지 말거라. 그것은 더 이상 설득의 여지가 없는 강철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내 말 듣고 있는 건가, 박서방. 장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민혁을 과거의 기억에서 현실로 잡아챘습니다. 어머니의 단호했던 얼굴이 사라지고 눈앞에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오진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잠시 다른 생각을. 다른 생각? 자네 지금 내 앞에서 다른 생각을 할 정신이 있어? 보아하니 자네는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네. 오진태가 코웃음을 치며 민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굴욕이 뒤섞여 민혁은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진태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상가 건물 매매 계약서가 들어있어. 오늘 밤 안으로 자네 어머니 인감도장을 찍어오게. 그러면 신축될 쇼핑몰 사장 자리 자네에게 주겠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쇼핑몰 사장? 평생을 꿈꿔왔지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저 정말인가요, 장인어른? 민혁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물론이고 말고 내가 말한 서류만 잘 준비해 오면 말이야. 네, 네, 아버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민혁이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하객들 사이에서 곱게 포장한 선물을 손에 든 강숙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거든요. 화려하기 그지없는 하객들의 명품 옷차림 속에서 정성껏 다렸지만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그녀의 연분홍색 한복은 마치 흑백 사진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순간 시끄럽던 연회장의 공기가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입구의 선 숙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호기심 어린 시선이자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를 향한 노골적인 경계의 눈빛이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 오유진이 누구보다 먼저 숙자를 발견하고는 완벽하게 훈련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온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소박한 행색이 자신의 완벽한 파티를 망치기라도 한 것처럼 싸늘한 불쾌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 애미야. 우리 서준이는 어디 있니? 할미가 우리 강아지 선물 사왔는데. 숙자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들을 애써 외면하며 손에 든 보자기 꾸러미를 소중하게 들어 보였습니다. 일단 어머님 저쪽 자리에 앉아 계세요. 유진은 손가락으로 연회장 가장 구석,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도 않는 기둥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그 무심한 손짓에 숙자의 얼굴에 잠시 서운함이 스쳤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VIP 테이블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오진태의 살벌한 눈빛을 확인한 민혁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장인에게 자신의 결단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민혁은 다짜고짜 어머니의 팔뚝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죄인이라도 끌고 가듯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내가 가리켰던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아니, 민혁아. 왜 이리 구석으로 가니? 여긴 우리 서준이 얼굴도 잘 안 보이잖니. 숙자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조용하고 좋아요, 어머니. 오늘은 그냥 얌전히 여기 앉아 계세요. 민혁이 어머니를 자리에 억지로 앉히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VIP 테이블에서는 오진태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 사람이 자네 사위 어머니인가? 옆에 앉은 오진태의 사업 파트너가 오진태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고집만 세니 일이 되겠나? 오진태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민혁에게서 실망스러운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구석자리에 앉게 된 숙자는 서운한 마음도 잠시 오직 손주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기둥 너머로 보이는 손주 서준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자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들의 경고도 며느리의 차가운 눈총도 모두 잊었습니다. 그저 사랑스러운 손주를 안아보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뿐이었죠. 숙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든 선물을 꼭 쥔 채 서준이가 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민혁이 기겁하며 막으려 했지만 숙자의 발걸음은 이미 손주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준이. 할미 왔다. 숙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서자 유모차에 앉아있던 서준이가 할머니를 알아보고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반갑다는 듯 작은 두 팔을 할머니를 향해 쭉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뻗던 서준이의 작은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거대한 생크림 케이크를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균형을 잃은 케이크가 테이블 아래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머나! 주변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고 순식간에 바닥은 하얀 크림과 빵 부스러기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이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케이크 앞에 멈춰선 시어머니를 발견한 그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날 완벽한 희생양이 생긴 것이죠. 어머님 때문에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얌전히 좀 계시라고 했잖아요. 유진이 마치 모든 것이 다가온 숙자의 잘못인 것처럼 연회장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말에 VIP 테이블에 앉아있던 오진태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고 그는 민혁을 향해 내 어머니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한심한 놈이라는 듯한 견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장인의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민혁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끝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더 이상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민혁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아수라장이 된 케이크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민혁아, 이건 내가. 숙자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아들을 부르며 한 발짝 다가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앞에 다다른 민혁이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찰싹? 살이 부딪히는 날카롭고 천박한 소리가 고요한 연회장을 갈랐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어머니의 뺨을 세차게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어머! 여기저기서 경악에 찬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숙자는 그대로 고개가 돌아갔지만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제발 가만히 좀 계시라고 했잖아요. 민혁이 자신의 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오직 그의 시선은 장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진태의 입가에 마침내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사위답구나. 오진태가 나지막이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찰싹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가라앉은 연회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뺨을 맞고도 미동 없이 서 있는 강숙자와 아들 박민혁 그리고 만족스럽게 미소 짓는 오진태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숙자는 뺨에 번지는 뜨거운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텅 빈 눈동자로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세상은 방금 아들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억눌렸던 수군거림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일이야.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를. 제정신이 아니구먼. 하객들의 경악과 비난이 담긴 속삭임이 연회장을 채웠지만 민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아주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께 자신의 결단력과 충성심을 이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고 믿었죠. 민혁은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펴고 VIP 테이블에 앉은 오진태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제 결심이 이토록 확고합니다. 민혁이 오진태 앞에 서서 허리를 굽히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진태는 민혁의 어깨를 툭툭 치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서류만 준비해 오면 내가 자네를 내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겠군. 오진태가 값비싼 양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는 한 잔을 민혁에게 건넸습니다. 마치 그들만의 추악한 계약을 축하하는 의식과도 같았죠. 이제 저를 믿어주시겠습니까, 아버님? 민혁이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아들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믿고 말고. 자니가 진짜 사내라는 걸 오늘 확실히 보여줬어. 쓸데없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함. 사업가는 바로 그래야 하는 거야. 민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봉투를 열어 계약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매매 대금과 쇼핑몰 사장 박민혁이라는 글자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아래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본 계약을 통해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수인에게 위임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계약서 봉투를 단단히 움켜쥔 민혁이 어머니가 돌처럼 굳어앉아 있는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닿지 않는 이 구석진 공간은 마치 별개의 세상처럼 차가운 공기만이 맴돌았죠. 뺨에 선명한 아들의 손자국을 달고 있는 강숙자는 여전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아무 말 없이 굳어있는 어머니의 손목을 차갑게 낚아챘습니다. 그 서늘한 감촉에 숙자의 텅 비었던 눈동자가 비로소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따라오세요. 민혁은 그 한마디만 내뱉고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워 연회장 출입구를 향해 거칠게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었습니다. 아들의 손에 죄인처럼 끌려나가는 늙은 어머니의 뒷모습은 이 화려한 파티에서 가장 비극적인 구경거리였죠. 유진은 그 모습을 만족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았고 VIP 테이블의 오진태는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쿵!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닫히자 시끄럽던 음악과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조명만이 길게 뻗은 적막한 호텔 복도였습니다. 민혁은 그제야 어머니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아니, 뿌리치듯 던져버렸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건 어머니나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 전체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요. 숙자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낡아빠진 건물 하나에 고집 부리는 통에 우리 모두가 벼랑 끝에 몰렸어요. 장인어른께서는 더 이상 못 기다리신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민혁이 서류 봉투에서 매끄러운 종이 뭉치를 꺼내 그녀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게 뭐냐?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 매매 계약서입니다. 내가 이걸 왜 봐야 하지? 제 인생이 어머니의 그깟 추억놀이 때문에 발목 잡히게 둘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어머니께서 아들인 저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마지막 일이라. 숙자가 기가 막힌다는 듯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여기에 인감 도장만 찍어주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장인어른께서 약속하셨어요. 저를 신축 쇼핑몰 사장 자리에 앉혀주시겠다고요. 민혁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미래를 자랑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숙자는 그런 아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계약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계약서의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글자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을 넘기고 두 번째 장을 읽고 세 번째 장까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진지했습니다. 특히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힌 특약사항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문구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뭘 그렇게 오래 보세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된다니까요. 시간이 없어요. 민혁이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복도를 서성이며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아들의 말을 무시한 채 계약서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매매 대금의 액수, 지불 방식, 소유권 이전의 세부 절차까지. 그녀는 아들의 어리석음과 사돈의 탐욕이 어디까지인지를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도장 찍어 주실 거죠? 민혁이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서류인데 읽어보는 건 당연한 일 아니니? 숙자가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하긴 뭐가 중요해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돈 받고 낡은 건물 하나 파는 거잖아요. 마침내 계약서의 마지막 글자까지 모두 읽은 숙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 전에 슬픔과 체념에 젖어 있던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혹한의 겨울 강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대로라면 건물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권리, 그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전부 포기하라는 말이구나. 그게 뭐 어떻다는 건데요? 당연히 다 넘겨야 돈을 주죠. 민혁이 화를 버럭 내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이 계약서가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이 난리를 피운 것이니? 숙자의 목소리에 실망감을 넘어선 깊은 경멸이 묻어났습니다. 뜻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시간 끌다가 장인어른 마음 변하시면 책임지실 거예요. 민혁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숙자의 손목을 억세게 잡아채고는 어머니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겼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이 손 놓아라. 숙자가 조용하지만 얼음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싫어요. 오늘 도장 찍어 주신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놓을 겁니다. 민혁이 더욱 악을 쓰며 어머니의 손을 벽에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숙자가 잡혀있던 자신의 손목을 아주 조용히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으로 비틀어 풀어냈습니다. 평생을 아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작고 연약하기만 했던 어머니에게서 이런 서늘하고 단단한 힘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숙자는 아들을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약서를 다시 봉투에 집어넣고 아들의 폭력으로 헝클어졌던 한복 고름을 흐트러짐 없는 손길로 차분하게 바로잡았습니다. 그 모든 움직임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체념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느껴졌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민혁이 낯선 어머니의 모습에 당황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몸을 돌려 방금 끌려 나왔던 연회장의 육중한 문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그쪽이 아니잖아요. 민혁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숙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회장의 양쪽 문고리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온 힘을 다해 문을 안으로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쾅! 거대한 문이 양쪽 벽에 부딪히며 엄청난 굉음을 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음악과 대화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소리가 난 입구 쪽으로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그곳에는 헝클어진 한복 차림의 강숙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구에 멈춰 서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인 민혁도 며느리인 유진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연회장 가장 안쪽 VIP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는 오진태 한 사람만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내 뜻대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똑똑히 말하고 있었죠. 저 노인네 눈빛이 왜 저래?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오진태는 그 시선의 의미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서늘하고도 당당한 눈빛에 불쾌함을 넘어선 섬뜩함마저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초간의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선전포고를 마친 숙자는 더 이상 그곳에 볼 일이 없다는 듯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손에 계약서를 쥔 채 호텔 로비를 향해 당당히 걸어나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혁이 어머니의 뒤를 쫓아 뛰쳐나갔지만 숙자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텅 빈 호텔 로비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어머니를 찾아 헤맸지만 그녀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연회장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주인공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뺨을 맞고 아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마지막에는 회장에게 살벌한 눈빛을 보낸 뒤 파티장을 나가버린 상황. 모든 하객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수군거렸죠. 그렇게 화려했던 돌잔치는 그렇게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어색하게 마무리되었고 하객들은 재빨리 눈치를 보며 찝찝한 표정으로 흩어졌습니다. 화려했지만 악몽처럼 끝나버린 돌잔치의 잔상조차 사라진 깊은 밤. 청담동 고급 빌라의 현관문이 열리고 민혁과 유진이 지친 기색으로 들어섰습니다. 유진은 들고 있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 백을 바닥에 집어 던졌고 민혁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어둠 속에서 술부터 찾았습니다. 집안은 불이 모두 꺼진 채 무겁고 차가운 정적만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강숙자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이야? 유진이 신경질적으로 구두를 벗어 던지며 물었습니다. 모르지. 전화도 안 받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민혁이 위스키 병을 들고 와 잔도 없이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꼴 좋다 아주.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은 다 모아놓고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고. 전부 당신 어머니 때문이야. 유진의 목소리에 날이 바짝 서 있었습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꼴로 이 고생을 하는데 당신 아버지가 내일 아침까지 해결 못하면 당신이랑 나까지 끝장내겠다고 협박했어. 알아? 민혁이 술병을 테이블에 쾅 내려놓으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러게 누가 그렇게 무능하래? 고작 늙은 어머니 구슬리지를 못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뭐, 내가 무능해? 그럼 당신은 뭘 했는데? 옆에서 구경만 한 주제에 두 사람의 고성이 텅 빈 집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핥히고 헐뜯는 추악한 싸움이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격렬한 싸움 끝에 찾아온 짧은 침묵 속에서 유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여보. 그녀가 갑자기 차분해진 목소리로 민혁을 불렀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몰라. 그게 무슨 소리야? 민혁이 씩씩거리며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안 들어오셨잖아. 지금 이 집에 없다고. 유진의 입가에 뱀처럼 교활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기회라는 소리지.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민혁의 헐떡이던 숨이 순간 멎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방금 전까지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하던 증오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탐욕이라는 이름의 추악한 공감대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복도 끝에 있는 숙자의 방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민혁이 망설임 없이 문고리를 잡아 돌렸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린 문 안쪽은 어머니의 단정한 성격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공간에 뛰어든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약탈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인감도장만 찾으면 돼. 유진이 소리치며 낡은 자개장 서랍을 열어젖혔습니다. 민혁은 어머니가 유일하게 사치품처럼 아끼던 작은 경대를 뒤엎었습니다. 곱게 접어 넣어둔 속옷이며 낡은 옷가지들이 방바닥에 속수무책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낡은 가구들이 비명을 지르는 듯 했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쇼핑몰 사장이라는 신기루와 그것을 손에 쥐어줄 붉은색 인감도장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없어. 여기도 없어. 유진이 짜증스럽게 소리치며 이불까지 들춰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젠장, 도대체 어디다 숨겨둔 거야? 민혁이 마지막 남은 서랍장마저 세간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도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얼굴에서 조급함이 묻어나왔습니다. 특히 민혁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얗게 질려갔죠. 아수라장이 된 어머니의 방 한가운데 민혁은 땀으로 축축한 손을 움켜쥐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들 박민혁이 자신의 방문을 부술 듯이 뒤지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어머니 강숙자는 집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손주 돌잔치가 열렸던 아너스 호텔, 그 화려한 연회장을 빠져나온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호텔의 가장 높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일반 손님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회장 전용 통로였죠. 미로처럼 얽힌 복도를 숙자는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익숙하고도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통로의 끝,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은 은밀한 엘리베이터 앞에 선 그녀가 품에서 카드키를 꺼내 단말기에 가져다 댔습니다. 삑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아들의 폭언과 폭력으로 얼룩졌던 연회장을 등지고 상승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숙자의 얼굴이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풍파에 지친 무력한 노인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자리에는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온 노련한 경영자의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띵! 엘리베이터가 호텔 최상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는 동시에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총지배인 이정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셨습니까? 이정수가 90도로 허리를 숙여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숙자가 짧게 답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냘프지 않았습니다. 임원 회의실은 준비되었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들도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정수가 앞장서며 보고했습니다. 알겠어요. 그 전에 잠시 회장실에 들러야겠네요. 네, 회장님. 회장실이라는 문패가 붙은 거대한 원목 문이 열리자 압도적인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발 아래로 보석처럼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숙자는 거대한 회장 의자에 몸을 묻듯 앉으며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액자 속에는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어린 박민혁이 이가 빠진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이제야 잠에서 깨어난 기분이에요. 숙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액자 속 아들의 웃는 얼굴 위로 몇 해 전 절망에 빠져 울부짖던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몇 년 전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민혁은 매일 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돈만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어. 그렇게 소파에 쓰러져 절규하던 아들의 모습을 숙자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지켜봐야 했습니다. 며칠 후 숙자는 시장에서 산 낡은 점퍼 차림으로 은행 VVIP 창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막대한 개인 자산 중 일부를 현금화하여 정체를 알 수 없는 투자법인의 이름으로 아들 민혁의 계좌에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거액의 투자금을 확인한 날 민혁은 세상을 다 얻은 듯 아내 유진에게 소리쳤죠. 맞지. 장인어른께서 날 버리지 않으셨어. 익명의 투자자라니 역시 우리 아버님 스케일은 달라. 정말? 아버지가? 그럼 이 대한민국에서 나한테 이런 거금을 대주실 분이 장인어른 말고 누가 더 있겠어. 아들이 자신의 진짜 후원자가 누구인지는 꿈에도 모른 채 사돈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키워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숙자의 머릿속엔 더 오래된 기억도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수십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아들을 키우기 위해 시장 좌판에서 국밥을 팔던 젊은 시절의 자신. 새벽별을 보며 장사를 시작하고 달을 보며 하루를 마감하던 억척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식당을 차리고 타고난 사업 수완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일구고 마침내 이 아너스 호텔을 짓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과 함께 땀 흘리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커질수록 주변의 시기와 암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 민혁이만큼은 이 더러운 싸움판에서 벗어나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리라.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평범한 어머니로서 아들을 키웠던 것입니다. 언젠가 아들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해할 만큼 성숙해지면 그때 모든 것을 물려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 침묵이, 나의 그늘이 결국 내 아들을 속까지 썩어 문드러진 괴물로 만들었구나. 숙자의 얼굴에 깊은 회한과 슬픔이 서렸습니다. 회장님, 이정수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숙자는 액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겠어요. 그녀가 액자 속 아들을 바라보며 그러나 그 너머의 무언가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아너스 호텔의 진짜 주인 강숙자 회장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강숙자 회장이 아너스 호텔 최상층 자신의 회장실에서 비정한 결심을 굳히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아들 박민혁의 청담동 빌라는 지옥의 문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은 모두 꺼진 채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한 어두운 거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돌잔치에서 돌아온 민혁과 오유진은 소파 양끝에 따로 앉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휴대폰 액정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두 사람의 심장 소리처럼 불안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어머니 강숙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거야? 평생 이렇게 외박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이. 유진이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르겠어. 제발 인감도장 찾아야 하는데. 민혁이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걱정은 어머니의 안위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닥쳐올 파멸에 대한 공포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민혁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야. 액정 화면에는 두 사람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이름, 장인어른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민혁은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에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휴대폰을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벨소리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자 옆에 있던 유진이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뭐해? 안 받고. 우리 아빠 전화잖아. 무서워서, 받기가 무서워서 그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민혁이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결국 전화벨은 끊겼고 곧바로 문자 메시지 수신음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민혁이 떨리는 손으로 음성 메시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오진태의 격노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무능하고 쓸모없는 놈아. 아직도 연락이 없어? 내가 오늘 밤 안으로 해결하라고 했을 텐데. 내일 아침까지 그 도장 못 가져오면 넌 끝이야. 알았어. 아, 네 아버님. 마지막 말을 끝으로 끊긴 메시지를 들은 민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계약서 어딨어? 나도 좀 보자. 없어. 어머니가 가져가셨어. 뭐야, 그 계약서 어머님이 들고 가셨어? 그럼 인감은 왜 찾았어? 유진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서야 사본이니까 인감 있으면 다시 찍으면 된단 말이야. 지금 그게 중요해? 민혁이 괴로워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과 유진이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숙자가 아니었습니다. 돌잔치 때문에 잠시 아이를 맡아주었던 베이비시터였습니다. 두 분 아직 안 주무셨네요. 우리 서준이 밥 먹고 푹 잘 자고 있어요. 그런데 할머님께서는 어디 가셨어요? 아까부터 안 보이시던데. 아, 네. 갑자기 급한 볼일이 생기셔서요. 유진이 황급히 표정을 관리하며 어색하게 둘러댔습니다. 베이비시터가 돌아간 후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안 되겠어. 어머니 방 다시 한번 찾아보자. 우리가 못 본 곳에 숨겨두셨을 수도 있잖아. 유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곧장 숙자의 방으로 달려가 조금 전 자신들이 뒤집어 놓았던 방을 다시 한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서랍장 안의 내용물을 모두 바닥에 쏟아붓고 장롱 속 옷들을 하나하나 흔들었습니다. 장판 및 액자 뒤, 심지어는 낡은 재봉틀 구석까지. 하지만 인감도장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집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민혁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민혁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이 새끼야. 아직도야? 아직도 해결 못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오진태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살기마저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아직 집에 안 들어오셔서. 안 들어와? 그럼 묘자리라도 파서 찾아내야 할 거 아니야. 어디 있는지 몰라. 연락도 안 되시고 어디 계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이런 쓸모없는 놈을 내가 사위라고 믿었어. 당장 내 놈한테 투자했던 돈 전부 회수하고 네가 하는 사업이란 사업은 모조리 망가뜨려서 길바닥에 나앉게 해줄 테다. 쾅!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민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우리 아빠 저러시는 거나 처음 봐. 유진이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몰라. 이제 나도 정말 모르겠어. 민혁이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몬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지금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거대한 불안감이 동시에 그의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인생이 걸린 벼랑 끝에서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어머니 강숙자는 아너스 호텔 최상층 회장실의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아들이 내밀었던 사돈의 탐욕이 고스란히 담긴 상가 건물 매매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죠.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총지배인 이정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정수가 허리를 굽히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 지배인님. 자료는 모두 확보했나요? 숙자가 계약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진태 사장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이정수가 두툼한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숙자가 파일을 열어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 냉소가 피어올랐습니다. 파일 안에는 오진태가 운영하는 건설사의 사업 현황, 재무 상태, 숨겨진 채무 관계까지 모든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내 짐작이 맞았군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했을 뿐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어. 네, 회장님. 오진태 사장의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성은 거의 없어 상환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정수가 막힘없이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어떻게 둘러대고 있답니까? 재무 상태를 부풀린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쪽 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숙자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 아들 박민혁 사장에게 들어간 투자금 관련 자료는요? 이곳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정수가 옆에 있던 또 다른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박민혁 사장께서 장인인 오진태 사장으로부터 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 거액의 투자금이 실제로는 회장님께서 여러 개의 익명법인을 통해 지원하신 것임을 증명하는 모든 송금 내역과 증빙 서류입니다. 숙자가 그 파일을 펼쳐보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부었는지가 숫자로 명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은 자신에게 칼을 겨눈 것이었죠. 숙자는 파일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가 됐군요. 그녀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회장님? 숙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갑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오진태 사장이 진행 중인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의 허위 재무 보고 자료와 실제 부채 현황 자료를 내일 아침 일찍 주요 채권단과 투자자 리스트 전체에 익명으로 발송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정수가 재빨리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둘째, 박민혁 사장 회사로 유입된 모든 투자금의 실제 출처를 밝히는 자료를 우리 그룹 법무팀에서 검토하도록 준비시켜요. 모든 법적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하라고 하세요.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내일 오전 10시 이곳 아너스 호텔에서 그룹 회장 주재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합니다. 참석자는 어떻게 지정하시겠습니까? 오진태 사장, 그리고 박민혁 사장과 오유진 세 사람을 VIP 멤버십 자격으로 공식 초청하세요. 절대 거부할 수 없도록 법무팀 명의의 공문으로 발송하고요. 네,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룹 법무팀 변호사들 전원, 그리고 이 지배인님도 회의에 참석해 주세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매듭질 겁니다. 모든 지시를 마친 숙자가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때 이정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박민혁 사장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그 말에 숙자가 쓸쓸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기회라. 오늘 내 손주의 돌잔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지배인님도 보고받지 않았습니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회장님의 아드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들이기에 더더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혹독하게 지게 만들어야지요. 어설픈 용서와 동정이야말로 그 아이를 2번 죽이는 길입니다. 그게 내가 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사랑이에요. 숙자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정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지시사항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정수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숙자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이가 빠진 채 웃고 있는 어린 민혁의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철 같던 그녀의 눈빛 속에서 아주 잠깐 어머니로서의 깊은 고뇌와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혁아, 결국 이게 네가 선택한 길이다. 숙자가 사진을 향해 오직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심판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장인에게 계약서를 주기로 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민혁은 어머니를 찾아온 시내를 헤맸지만 어머니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민혁과 유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흘린 눈물로 유진의 화려했던 얼굴은 엉망이었고 민혁의 얼굴에는 수염 자국과 함께 깊은 패배감이 서려 있었죠. 어머니, 정말 어디로 가신 걸까? 유진이 퉁퉁 부은 눈으로 허공을 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내 평생 어머니가 저러시는 건 처음 봐. 민혁이 더 이상 쥐어뜯을 머리카락도 없는지 마른 세수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장인 오진태의 최후 통첩 시각까지는 불과 몇 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딩동, 그때 절망적인 정적을 깨고 현관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민혁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긴급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택배? 민혁이 의아해하며
현관문을 열자 정복을 입은 특송 직원이 고급스러운 재질의 빳빳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민영님 맞으십니까? 아너스 호텔에서 발송된 긴급 초처장입니다. 아너스 호텔에서요? 민혁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자 직원은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여보, 뭐야? 누가 보낸 거야? 유진이 불안한 얼굴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민혁이 황급히 봉투를 뜯자 그 안에서는 한 장의 격식 있는 공식 초청장이 나왔습니다. 아너스 호텔 VIP 초청장, 발신인 총지배인 이정수. 민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초청장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갑자기 무슨 초청장? 우리를 왜 불러? 유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초청장에는 오늘 오전 10시 수신인 명단에는 박민혁과 오유진 그리고 장인인 오진태 사장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그때 마치 타이밍을 맞춘 것처럼 민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옥의 사자처럼 느껴지는 장인어른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민혁이 겨우 목소리를 쥐었자 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서방, 자네도 호텔에서 이상한 종이 쪽지 받았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오진태의 목소리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아버님. 방금 초청장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대체 무슨 속셈이지? 호텔에서 느닷없이 초정장은 왜 보내는 거야? 계약서는 어찌 되었나? 오진태의 물음에 민혁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던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오진태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알겠다. 어제 그 케이크 사건 때문이로군. 네, 케이크 사건이라니요? 어제 돌잔치에서 케이크가 엎어지고 아주 난장판이 되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호텔 쪽에서 정식으로 사과하려는 모양이야. 오진태가 모든 것을 간파했다는 듯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민혁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역시 아너스 호텔이야. 고객 관리가 이 정도로 철저하다니까.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 내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니 당연히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아마 보상 문제도 논의하려는 걸 거야. 오진태의 목소리에는 어느새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보상 말씀이십니까? 당연하지. 5성급 호텔 최고 연회장을 빌렸는데 행사가 엉망이 됐잖나. 아마 거액의 보상금이나 호텔 VIP 혜택 같은 걸 제안하겠지. 우리를 따로 부른 걸 보니 일이 커지는 걸 막고 조용히 해결하고 싶은 게야. 오진태의 그럴듯한 추리에 민혁은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은 심정이었습니다. 밤새 그를 짓누르던 절망감이 조금씩 거치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그럼 오히려 이게 저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마다 이참에 호텔 쪽이랑 좋은 관계를 터놓는 것도 나쁘지 않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준비해서 호텔로 가겠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어느새 평소의 활기를 되찾아 있었습니다. 그래, 유진이도 데리고 어서 준비해서 와. 늦지 말고. 전화를 끄는 민혁의 표정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아빠가 뭐라고 하셔? 어제 케이크 사건 때문에 호텔에서 사과하려고 부르는 거래. 거액의 보상을 해줄 수도 있대. 민혁이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어머 세상에. 그럼 다행이다. 그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우리 운이 아직 죽지 않았어. 두 사람은 언제 절망했냐는 듯 서둘러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최고급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맺고 유진은 화장대 앞에 앉아 우아한 화장을 했습니다. 여보, 이왕 이렇게 된 거 호텔 스위트룸 1년 이용권이라도 받아내야 하는 거 아냐? 당연하지. 아버님 이름이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두 사람은 마치 큰 상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처럼 들뜬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자신들이 향하는 곳이 달콤한 보상이 기다리는 곳이 아닌 모든 진실이 밝혀질 차가운 심판대 위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어제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보상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에 부풀어 박민혁과 오유진 그리고 오진태는 아너스 호텔 최상층 이사회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아, 떨린다. 어떤 보상을 해주려고 부른 거지? 육중한 문이 천천히 열리자 세 사람은 기대감에 찬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풍경은 그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대한 흑단 테이블이 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마땅히 있어야 할 호텔의 임원진이나 직원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차갑고 웅장한 침묵만이 그들을 맞이할 뿐이었죠. 이상하네. 아무도 없잖아. 민혁이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우리한테 사과하려고 부른 거 아니었어? 호텔 직원들은 다 어디 있는 거야? 유진 역시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봐라. 잠깐만, 저기, 저 끝에 누가 앉아 있구나. 오진태가 긴 테이블 저편 상석에 홀로 앉아 있는 인형을 발견하고 턱짓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상석에 앉은 사람은 등을 보이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최고급 원단으로 재단된 짙은 남색 정장에서부터 남다른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지? 호텔의 더 높은 사람인가? 민혁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하는 순간 의자에 앉아있던 여성이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 세 사람의 시간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으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어머, 언니? 민혁이 마치 목이 졸리는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강숙자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돌잔치에서 뺨을 맞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한복 차림의 초라한 노파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결점 하나 없이 완벽하게 올린 머리,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된 안경 너머로 보이는 냉철한 눈빛,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죠. 숙자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명령이었고 세 사람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저도 모르게 테이블 앞에 놓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유진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양쪽 문이 동시에 열리며 총지배인 이정수를 필두로 한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숙자의 양옆으로 도열하듯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니, 이 총지배인,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좀 해보시오. 오진태가 당황하여 이정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진태 사장님. 오늘 회의의 모든 내용은 저희 아너스 호텔 그룹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정수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숙자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회장님? 민혁이 멍하니 그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네, 소개합니다. 이분이 저희 아너스 호텔 그룹을 창립하고 현재까지 이끌어 오신 강숙자 회장님이십니다.
이정수의 그 한마디는 천둥 소리처럼 세 사람의 뇌리에 내리꽂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어머니가 호텔 회장이라니 말도 안 돼. 민혁이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오늘 이 긴급 대책회의의 주요 안건은 바로 여기 계신 세 분입니다. 숙자가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꿰뚫어 보며 말했습니다. 안건이라니요. 저희가 왜 안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오진태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간신히 물었습니다. 숙자는 대답 대신 어제 민혁이 내밀었던 상가 건물 매매 계약서를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습니다. 이 서류 기억하시겠지요? 계약서가 오진태의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 화면도 함께 보시지요. 숙자가 손짓하자 그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지며 오진태의 회사 이름과 함께 복잡한 재무제표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오진태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만들었던 허위 자료가 아닌 진짜 장부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 회사 자료가 왜 여기에? 오진태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오진태 사장님의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상은 투자금 사기와 부실 대출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더군요. 숙자가 하나하나 얼음 같은 목소리로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그건 일시적인 작은 문제일 뿐이요. 오진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발악했습니다. 일시적이라고요? 당신이 투자자들을 속여 끌어모은 돈과 은행에서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이 당신의 상환 능력을 몇 배나 초과했는데도 말입니까? 그리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내 아들을 협박하여 내 건물을 강탈하려 하셨고요. 협박이라니 사업상 정당한 부탁이었소. 부탁? 내 아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미의 뺨을 후려치게 만든 것이 오 사장님 방식의 부탁입니까? 숙자의 목소리에 마침내 분노가 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민혁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회장님이셨어요? 그래. 그리고 저 화면을 마저 보거라. 숙자가 또 다른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몇 년간 박민혁의 회사로 송금된 수십억 원의 투자금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이 송금 기록들, 당신이 장인어른의 도움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모든 돈들. 사실은 이 어미가 당신을 위해 익명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민혁의 세상이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딛고 서 있던 성공이라는 땅이 사실은 장인이 아닌 어머니가 만들어준 것이었다는 진실 앞에 그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파멸한 아버지와 모든 것을 잃은 남편을 번갈아 보다 결국 아이처럼 큰 소리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폭탄처럼 터져버린 회의실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박민혁은 제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갔고 오유진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침묵을 가장 먼저 깨뜨린 것은 가장 많은 것을 잃게 될 오진태였습니다. 그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이건 전부 거짓말이야. 당신이 날 모함하려고 전부 조작한 거라고. 오진태가 이성을 잃고 발악했습니다.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끝까지 부인하시겠습니까? 오 사장님? 숙자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작이야. 요즘 세상에 이런 자료 하나 만드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오진태가 억지를 부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지 직접 판단해 보시지요.
숙자가 손짓하자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오진태가 투자자들에게 보냈던 온갖 미사역으로 부풀려진 허위 재무제표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의 회사의 실제 자금 흐름이 담긴 진짜 장부가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사기 행각의 증거였죠. 내 회사의 내부 자료를 어떻게 해? 오진태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려 나왔습니다. 제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사장님의 뒤를 캤습니다. 이미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이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쯤이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갈 겁니다. 숙자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 나한테는 가족이 있단 말이오. 내 사업이 무너지면 내 아내와 딸은 어떡하라고. 오진태가 절규했습니다. 가족을 진정으로 생각했다면 애초에 남의 가정을 파괴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숙자의 목소리에는 단 한 줌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진태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찾지 못하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거대한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허술한 모래성이었는지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오진태 사장님께는 이번 사기 대출 및 투자 유치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 그룹 차원에서 파산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숙자가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사부인, 아니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오진태가 체면도 버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비굴하게 사위놈을 이용한 것도 사부인을 업신여긴 것도 모두 제 죄입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가 머리를 바닥에 찌우며 애원했지만 숙자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아들 민혁에게로 향했습니다. 박민혁? 어머니가 아닌 회장의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민혁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그 한마디면 모든 게 용서될 거라고 생각했니? 숙자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까지 도와주고 계셨다는 걸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네가 내 뺨에 손을 댄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숙자가 어제 맞았던 자신의 뺨을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 행동 하나에 민혁은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유진아. 숙자가 이번에는 며느리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네, 어머님, 아니 회장님. 유진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나를 벌레 보듯 무시하고 가난한 시어미라며 온갖 멸시를 했던 것도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회장님. 용서해 주세요. 유진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지만 숙자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숙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내 아들 박민혁에게 단 2개의 선택지를 주겠다. 선택지 말입니까? 그래. 네가 가진 그 모든 허울뿐인 직함과 재산을 내려놓고 이 아너스 호텔의 가장 낮은 곳에서 내 죄의 무게를 평생 느끼며 살아가든가. 가장 낮은 곳이라면. 그래. 호텔 지하 4층 주차장의 관리 요원이다. 민혁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면 네가 그토록 존경하던 저 장인과 함께 나란히 서서 법의 심판을 받든가. 선택은 내 몫이다. 숙자가 무릎 꿇은 오진태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주차관리원이 되거나 사기꾼의 공범으로 감옥에 가거나
민혁에게는 두 선택지 모두 지옥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자비를. 다른 선택은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해라.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유진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듯 남편 민혁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이 무능한 인간. 당신이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여보, 유진아. 이제 당신이랑 단 하루도 같이 못 살아. 우리 이혼해. 유진이 악을 쓰며 울부짖더니 그대로 회의실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민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던 장인은 파산했고 사랑하던 아내는 떠났고 자신의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어머니 앞으로 다가와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혁의 떨리는 목소리가 차가운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주차장에서 일하겠습니다. 결국 그의 끝없는 교만과 탐욕이 그를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회의실에는 아들의 처절한 흐느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정확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진태는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렸던 탐욕의 성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과 아버지를 모두 잃은 오유진은 이혼 후 화려했던 청담동을 떠나 과거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평범한 삶 속으로 쓸쓸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 내리쬐는 아너스 호텔 정원. 강숙자가 이제 2살이 된 손주 서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저기 피어있는 꽃 좀 봐. 정말 예쁘지? 숙자가 환하게 웃으며 손주를 향해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는 온화한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네, 예뻐요, 할머니. 서준이가 아장아장 걸으며 깜찍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난 숙자는 이제 온전한 할머니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서준이 아빠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 숙자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같은 시각 아너스 호텔의 지하 4층 주차장. 주차관리 요원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은 박민혁이 막 출차하는 고급 세단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객님. 감사합니다. 그의 인사를 받은 손님은 과거 민혁이 사업을 할 때 거만하게 무시했던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혹시 박 사장님 아니세요? 그가 민혁을 알아보고는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혁은 부끄러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맑은 눈으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수고하십시오. 어색해진 사업 파트너가 서둘러 차를 몰고 떠나갔습니다. 민혁은 지난 1년간 호텔의 가장 낮은 이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가끔 휴식 시간이 되면 그는 주차장 환풍구 너머로 멀리 보이는 공원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오늘도 그곳에는 어머니와 아들 서준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그림책을 보며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차마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눈에 담을 뿐이었죠. 할머니, 배고파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럴까?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 해줄게. 숙자가 서준이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은 평범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소중해 보였습니다. 어느덧 민혁의 근무 시간이 끝났습니다. 박민혁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반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동료 직원과 미소로 인사를 나눈 그는 예전처럼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혁은 습관처럼 어머니와 아들이 사는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서준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의 고된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가시는 듯 했습니다. 아직은 저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민혁이 창문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부서진 관계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속죄와 용서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를 남겨둔 채 그들의 하루가 조용히 저물어 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